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2일이고요. 오늘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2% 하락했고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이제 2600선 아래로 지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43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각각 550억, 520억 매도가 나오면서 0.8%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열심히 이제 이어가던 상승을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조금씩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했고 서서히 저점을 낮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의 나타나는 이 하락 추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어, 분명히 열심히 올라오는 데까지는 많은 이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대한 투자 유치,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유예, 중국과 협상을 잘 해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그 다음에 영국과의 최초의 합의, 미국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계속 좋은 말들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웬만한 걸 다 썼다. 여기서 시장이 또 올라가기 위한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 썼던 카드들에 대한 반대에 대한 이 실망감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관세가 협상이 잘 되지 않고 다시 한번 부과되는 상황, 그다음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다시 한번 재개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 투자에 대한 약속이 결국에는 부채에 대한 위험으로 다가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증시를 또 한 번 끌어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열심히 올라왔지만 최근에서 계속 경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크게 매수 없이 진행 중이고요. 금융투자도 이탈했고 사모펀드 투시 모두 이탈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세를 크게 이어가지 않고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매일 유입되는 수급은 없다.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0.82%로 하락했고요. 마찬가지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모두 지금 빠져나갔고요. 일단 코스닥도 전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다우 나스닥을 보시면 어제 장중에 갑작스럽게 급락을 합니다. 나스닥은 계속 이어가던 상승세를 지금 이제 오랜만에 1% 이상의 하락폭으로 끌어내렸고요.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해가던 참에 꺾인 상황입니다. 이 꺾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호재는 거의 다 나왔다. 이제 그 호재들이 희미해지고 호재들에 대한 반대 실망감이 나오기 시작할 때 증시는 또 한 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케이도 이미 꺾이기 시작했고요. 인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 이 일본 증시도 아주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환율 같은 경우는 국내 원달러가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환율을 억지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 원화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환율 올라갈 때도 안 좋다 그러고 환율 내려갈 때도 안 좋다 그러고 뭐 어쩌자는 거냐라고 어제 댓글이 달렸는데 분명한 것은 환율이 올라갈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갈 때는 급격하게 내려가고 이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면 수출 기업은 어느 정도 이 이익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수입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이 환율에 대해서 많은 자금들이 순식간에 필요하게 되고요. 반대로 그 수출에 대한 준비를 끝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원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수출에 대한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부작용은 이제 원 달러가 지금 내려갈 때가 아닌데 원 달러가 억지로 끌어내려진다고 하면 나중에 달러에 대한 가치가 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 원 달러가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먼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지금 결코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는 왜 한국에 유입을 하지 않느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 급락을 하는데 누가 믿고 한국에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원화 가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이 통화가 뭐 세계적으로 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달러와 엔화, 유로화 이 정도는 되어 이제 덩치가 커서 기축 통화로서의 좀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원화는 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도를 줘야 됩니다.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겠습니다. 혹은 원화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정감을 주어야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너무 떨어졌다가 혹은 또 너무 올랐다가 이렇게 하니까 계속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고요. 그럼 며칠 전부터 제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그런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죠. 자, 4.62%입니다. 0.023% 올라서 4.6%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4.5% 도달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했는데요. 요쯤 도달하면 떨어뜨리고, 요쯤 도달하면 떨어뜨리고 계속 방어를 해왔다가 이번에 4.6%로 돌파가 되었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우상향 그림이 나오고 있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의 10년물 자산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기로 유명한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저 자산으로서의 이 보유를 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근데 그 채권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만기 원금을 회복할 수 있지만 어떤 이제 트레이딩 입장에서 혹은 투자 입장에서 이쯤 됐으니 이제 저점이겠네 라고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채 가격이 지금 5년 동안 최저치를 달하고 있고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가기 직전이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더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게 될 텐데 미국의 이제 신뢰도가 떨어짐으로써 그리고 아주 이제 안전자산이었던 미국의 채권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된다면 많은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클 겁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5.1%입니다. 5.1%는 5년치에서 거의 최고점이죠. 오히려 지금 고점을 돌파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과연 이 두 지표를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베센트 장관이 계속 이 지표를 주시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올라가는 장기금리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확하게 나스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이 국채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증시가 이 채권 시장에도 반응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스닥이 상승해서 1.4%까지 떨어지는데 이 국채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나타난 신호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채권에 대한 가격도 마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넘어선다. 마지노선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자면 횡단보도를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것처럼 동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내가 이대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돈을 뺄까 아니면 이대로 가볼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뭔가 지표가 이상한데 하다가 몇 명이 이제 우르르 빠지니까 그 위험성의 지표를 보고 많은 고민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집어던진, 그러면서 가격이 급락했을 때 자동으로 청산당하는 사람들이 쭉쭉쭉쭉 나오면서 나오는 그 시장의 버블 붕괴 현상이 결국에는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위험한 지표들이 서서히 계속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하원에서 트럼프 감세 법안을 지금 이제 올려놨는데 결국에는 오늘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10년간 부채가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부채가 급증한다는 게 뭐죠? 미국의 신용도가 또 한 번 떨어질 수 있다. 신용 등급이 무디스가 강등한 것은 뭐 이전에 내렸던 신용평가사들과 동일하게 내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 추세라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도를 낮췄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채가 더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이 감세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국채금리는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 1기와 다른 것은 트럼프 2기 때는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많은 돈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 많은 돈들이 뭐죠? 채권자입니다. 이 채권자는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의 채권을 팔 수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은 뭐죠? 미국의 자산입니다. 미국의 부채입니다. 그게 채권자에 의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파월도 이제 골치가 아프죠. 본인에 의한 기준금리 인하로 통제가 안 되니까. 기준금리 내렸는데 국채금리가 0.9%가 올랐다는 거죠. 이미 이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은 돈이 풀렸다. 그만큼 너무 많은 채권자가 생겼고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채권자들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되고 채권자들에 의해서 이 시장이 움직인다. 트럼프가 그거를 본인의 뜻대로 흔들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니 채권자들이 대규모로 이탈하기 시작했다. 국가적인 측면, 중국에서도 이탈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뭐 트레이딩 측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팔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악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미 미국은 국채 쇼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 30년물이 5.1%까지 올라갔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네, 귀환 신호. 그러니까 채권을 그냥 집어 던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 발작의 트리거는 부진한 국채 입찰 성적표였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21일 23조 원 규모의 20년 만기 신규 국채 금리는 최근 6차례 입찰 평균치 4.6%를 크게 웃돈 5.0%에서 낙찰이 되었다. 미국 채권에 투자자의 관심이 낮아지자 더 높은 이자를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완전히 트럼프의 방향과 다르죠.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큰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 30년물도 급등.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부채가 만기가 될 때마다 계속 높게 이자를 지불해야만이 채권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겠죠. 어느 순간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신호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해봤자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내려도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에 있는 채권자들이 금리를 결정한다라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대한 압박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뢰도가 깎이면서 이 채권 자경단들이 계속 미국의 채권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만큼 매도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미국의 디폴트의 우려로 혹은 디폴트로 만들 거고, 이제는 7, 8월로 갔을 때 미국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이 국회가 합심해서 부채에 대한 한도를 늘려봤자 또 한 번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채권에 의해서 채권자들은 본인의 채권 가격이 또 떨어질 건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대로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곧 이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거를 어떻게 대비하는지가 중요한데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큰 방법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계속 우려되는 게 있죠. 한국과 일본의 국채 장기물도 같이 뛰고 있다. 한국은 그렇다 치고 일본의 국채 장기물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엔캐리 청산이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지금 국채에 대한 시장과 이 환율에 대한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56%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년치로 보았을 때 최고점을 또 찍었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도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경기 적자로 인해서 둔화되는 것보다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열어두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본의 엔화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엔화 가치가 높아지면 이 달러와의 이제 환율이 이제 엔화 강세로 나타나면서 이 환율의 저점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1년치로 보면 140 이 엔을 계속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140엔이 뚫리고 더 내려간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그 시기가 지금 맞물리는 것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 미국의 채권이 신뢰도를 너무 많이 잃었다. 신용도도 강등되었고 채권에 대한 발행량도 늘어날 것 같고 실제로 입찰 결과 보니까 입찰도 별로 안 돼가지고 금리를 대폭으로 늘려놨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네? 그러면 어디론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필 엔화 가치가 높아질 것 같네. 그러면 엔화로 이동하겠죠. 자금들이. 미국에 있는 채권을 팔고 일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고 지금 잘 올라가던 주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린 겁니다. 야, 그럼 뭐야? 레피디 너 지금 시장에서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언제 어디서 무슨 부채가 터져서 시장에 문제가 생길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익이 날 때마다 빠져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던 겁니다. 그래서 SVB 파산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금융위기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SVB 파산이 왜 일어났느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SVB 파산은 미국의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산 청산을 당했고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시작은 미국 국채 가격의 급락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의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 상업용 부동산 뇌관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작년에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움직임들이 은행의 하방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올해 돌아오는 1조 달러 이상의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퍼센트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CRE 대출이 규제 당국의 기준이 300%인데 300% 이상인 은행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500, 600%까지도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도미노처럼 터질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2007년 금융위기가 왜 나왔느냐? 부동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모기지죠,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무언가 트리거가 한번 당겨지면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 곳이 생겼을 때 도미노처럼 부채가 터질 수 있다. 그걸 지금 정부가 돈을 발행해서 억지로 틀어 막았는데 지금 미국도 이제 부채가 한도에 도달했고 과연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SVB는 잘 넘어갔지만 임시 방편이었다. 이 잘 타고 있던 튜브에 구멍이 나서 임시 방편으로 떼었는데 서서히 이제 바람이 빠지는 거죠. 타이어 같이. 한번 빵꾸가 났으면 이제 바람이 빠져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등에 따르면 내년이 올해입니다. 만기가 도래하는 1조 달러 규모의 CRE 대출 가운데 70%는 중소지역은행이 안고 있다. 금리와 공실률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이를 한꺼번에 상환하거나 훨씬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 부담이 불가피하다. 작년 대비해서 금리가 별로 안 떨어졌죠. 오히려 시장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채가 만기가 도래하는 저 상업용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통화를 하며 푸틴 종전 준비가 안 됐다. 언제는 뭐 푸틴은 종전을 할 거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10분 내로, 하루 내로, 24시간 내로 종전을 할 수 있다 얘기하더니 이제 말린 거죠. 푸틴이 이 트럼프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압박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핀란드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북유럽 근처에다가 군사를 또 한 번 집결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토와의 전쟁도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도 방산을 키우고 있고 유럽에서 많은 국채를 찍어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들이 결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일어나고 있고 국채는 국채대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이 달러 상대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화로 다시 돌아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지금 이제 뭐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그렇다고 채권을 마구마구 찍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자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찍어내다가 경기를 살리고 나면 끝인가? 물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달러 대비, 엔화 대비 계속해서 통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통화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맞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인 고점에 있는 나스닥이 분명히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